중국이 증시가 지금 랠리죠. 우리 중국 전문가 박석중 연구원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얼마나 잘 갈까? 뭐 사실 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최근에 중국 증시 오른 것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증시에도 사실 투자 심리 개선에 상당 부분 일조를 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이 중국 경기가 어떤 그 변곡을 보였던 지점이 어느냐면 그 올해 5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상해 종합지수라는 건 항상 경기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미 2, 3개월의 시차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 사실 중국이 IPO 재개라는 이 수급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개발도상국이 항상 겪는 이 오행 이슈인데 이게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그런 수급에 대한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을 통해서 A주를 살 수 있든지 한국에 줬던 RQP나 QP 이런 것들로 외국인 투자자분을 빠른 식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뭐 제가 저희가 이제 대기실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전환 과정이 중국이랑 한국이 아주 유사한데 이 시점에서 이제 한국도 외국인 자본을 늘리기 시작한 건데 중국이 지금 시총에서 그 유통주에서 A주에서 외국인 비중이 2%가 안 됩니다. 이게 15%까지 확대할 거다. 물론 시점은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한 5년 정도의 그림을 그리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니 이 펀더멘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추가적으로 전 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실적이 따라와 주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올라왔던 업종들이 은행, 부동산, 구조적으로 개선되기 힘든 업종들이고요. 그리고 뭐 철강, 금속 이런 것들도 사실 가격이나 수요단에서 보면 뭐 어닝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그 밸류에이션은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한 2,200을 꼭지로 보는 것보다는 2,200을 뭐 전후로 해서 또 다른 박스권의 상단이 만들어지는 그림 정도로 올해 연말까지 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룸과 속도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중국이? 네. 저는 뭐 최근에 중국 우리나라에서 만든 ETF 사가지고 한 10% 수익률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익을 실현했습니다만은. 실현하셨네요. 네, 저도 기본적으로 중국 주가는 지금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 박사님이 좀 들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저 중국 주가를 좀 비관적으로 좀 보는 이유는요. 예, 초기에 이제 경제가 아주 고도 성장할 때 주가가 많이 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80년대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경제 10% 성장하고 우리나라 주가 코스피 8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올림픽 끝나면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6.7% 정도로 둔화돼요. 근데 이런 성장이 둔화된 단계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고성장 때 기업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수요가 부족하죠. 그래서 기업들의 가행 투자 문제가 나타나고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집니다. 네. 그럼 부실 쌓이면 한번 처리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겪었던 97년 IMF 경제기라고 보고요. 이럴 때는 주가 못 오릅니다. 그리고 부실 처리하고 나서 안정성장 국면에 들을 때 주가 한 단계 더 야가죠. 그리고 일본처럼 장기적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는 주가 못 오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올림픽 끝나고 성장이 한 단계 둔화되는 것처럼 일본도 중국도 올림픽 끝나고 성장이 그동안 10%에다 7%로 둔화되거든요. 네. 기업들, 은행들, 그다음에 뭐 부동산 버블 문제, 우리 저 박석중 연구원이 자료 여러 번 냈습니다만은 그림자 근육 이런 문제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통제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중국 경제가 문제 없는데 저는 부실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언젠지를 몰라도 부실 한번 처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근데 큰 우리나라나 일본 사이클을 보니까 2017년 전후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이까지는 중국 주가는 그냥 계속 박스권이다. 올랐다 떨어졌다. 그리고 한번 2017년 전에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그때 중국 주식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3년 뒤 중국 위기설 2017년 주장하셨죠? 그러니까 2017년이 가능성이 있다예요? 아니면 2017년에 터진다면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인가요? 가능성이 있다. 그거. 아, 네. 그럼 이제 얘기를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죠. 근데 상당히 이런 이야기하면 항상 그 투자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제가 절대 안 좋아합니다. 사실 2007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온다 이런 전망을 했을 때요. 네. 정말 어떤 분들은 반길 조심하라. 네, 그러죠. 이런 협박 전화까지 받았고 많이 오죠. 뭐 지점장들, 저희 사장들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일단 저부터 조심하세요. 저부터.
부실이 계속 쌓이면 애가 수술을 한번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중국 기업 부실해지고 은행 부실해지고 이런 과정이 계속 전개될 거라는 겁니다. 이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이 한번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큰 방향 보면은 중국이 그동안 제조 강국, 무역 강국을 외쳤거든요. 근데 이미 거의 달성했습니다. 작년에 중국의 그 교육 규모가 수출입 규모가 4조 1,600억 달러로 미국을 앞질렀거든요. 네. 중국 정부가 목표하는 바는 앞으로 금융 강국 위안화의 국제화예요. 네. 근데 제가 상상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사실 중국이 그동안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 수출해 아주 엄청난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네. 그 돈 가지고 미 국채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행복했죠. 중국 사람들이 물건 싸게 사서 공급해주고 또 국채 사가지고 금리 내려주니까 집값 오르니까 더 좋았거든요. 그러다 미국 소비자 버블이 발생했습니다만은. 근데 중국이 2010년 이후로는 미 국채 거의 안 사고 있습니다. 그 돈이 우리나라 좀 금융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분산하고 있죠. 중국이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미국 달러 가치인데요. 1913년에 미 연준이 창립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때 일로 주세요. 제가 번갈아 가면서 들어요. 이렇게 해요. 이때 1달러 가치가 작년 보니까 5센트가 됐어요. 중국의 미 국채 지금 1조 2,7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보유 중에서 한때 26% 갔다가 21%로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미 국채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물가 상승인가요? 네, 아니면? 물가 상승이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설정한 게 이거예요. 중국의 애완 보유액을 뭐 3월 말에 3조 9,700억 달러, 아마 지금 4조 달러가 넘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미국 국채를 상당 부분 가지고 있고 금은 1%밖에 공식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앞으로 금을 사고 지금 달러를 던지는 그림인데요. 네. 이게 이제 본격화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거라는 거죠. 오겠죠. 예. 네. 근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사실 금을 좋아하거든요. 소득이 증가하면서 중국 개인들이 금을 사고 있고 유럽의 중앙은행 보면은 자기네 애완 보유 중에서 평균 한 65% 정도를 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공식적인 통계는 1%밖에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달러를 팔고 금을 사들이는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이 추구하는 목표가 금융 강국이니까 이거를 추계해가지고 세계 글로벌 경제, 글로벌 금융시장 판을 한번 뒤엎을 수도 있다. 제가 그런 시나리오 한번 가정해서 이번에 책을 낸 것입니다. 근데 그 중국이 일단 먼저 위기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 위기는 2017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실을 떨어내는 과정에서 온다.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의 그 채권을 팔게 되면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된다. 예,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럼 이제 미국이 이제 그렇게 달러가 약세가 되면 미국하고 중국 간의 경제 구도가 지금 바뀐다고 보시는 건가요? 패권의 구도가? 패권의 구도는 급작스럽게 바뀌는 게 아니고 서서히 바뀌죠. 네. 이미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네, 줄고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2002년에 미국 GDP가 지금 현 달러 기준으로 32%였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23%까지 줄어들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2002년을 정점으로 미국 경제는 서서히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네. 대신 그걸 이제 중국 경제가 차지하고 있죠. 물론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2018년 되면은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 이런 네. 전망도 나오지 않고 있지 나옵니다.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미국 이제 경제력이 그렇게 둔화되다 보니까 군사비 지출도 절대적으로는 없지만은 2008년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거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군사비 지출도 서서히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뭐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서서히 진행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제가 가정하는 것은 지금 원유 수출국들이 전부 달러 표시로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원유 수출국들이 달러, 유로와 위안화로 원유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통화가 글로벌 위안화가 국제 통화로 서서히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이미 러시아하고 중국은 서로 예. 그 달러 표시를 하지 말고 서로 거래를 하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예. 네. 세계 교역 중에서도 우리 박 의원이 잘 아십니다만 한 거의 9% 정도 무역에서는 위안화로 이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이야기 나오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가 미국 채권을 팔겠다 네. 이렇게 협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가 미국 채권 가지고 있는 비중이 2%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러시아가 최근 몇 달 동안 실제로 팔았어요. 근데 러시아가 팔아가지고는
비중이 낮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죠. 의미가 없죠. 근데 중국이 21% 가지고 있는 중국이 판다고 그러면은 나머지 국가들도 겁나서 또 미리서 팔 수가 따라야죠. 있거든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중국이 미국 국채 팔 수 있을까요? 자기들 들고 있는 국채도 망할 텐데. 연준이 또 4차 양적 완화를 해야 맞아요. 되는 거 저도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또 사주면 예, 제가 시나리오를 그런 거를 아, 해놨는데 예. 그것도 들었어요.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미국의 문제거든요. 4차 양적 완화를 하면은 미국의 물가 오르고 또 달러 가치 네. 폭락하고 또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순간에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물가 상승분만큼 미국이 이제 조공을 바치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결국은.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대신 계속 금을 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국채를 매도를 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게 걱정인데. 사실 우리 경제가 그동안 이만큼이나 성장했던 거는 중국 덕분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2000년대 들어서 완전히 중국이죠. 예. 작년에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가 440억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638억 달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소재 일본 사는 데 적자내고, 쓰고 예. 원유 수입하는 데 사용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문제는 중국의 목표가 금융 강국의 이하나 국제하니까 우리가 수출하면 그동안 이 달러로 결제했는데 앞으로 이하나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하나를 받아가지고 어디다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하나 거래소를 설립하자 그런 주장을 많이 좀 했었고요. 근데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저는 그 이하나를 한국은행이 사주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중 무역 수지 흑자가 600억 달러가 넘는데 네. 그 이하나를 어디 쓸 데가 없거든요. 일부는 뭐 달러로 원화로 바꾸지만 한국은행이 사주면은 사주고 대신 통화안정주권을 발행하지 말자. 예, 그리고 통화량이 늘어나가지고 디플레 압력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예, 자산 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저 박의원 제가 글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RPP 그거 많이 설명하셨던데 2017년에 중국이 이제 이 길을 겪으면서 자산 가격이 굉장히 싸질 거거든요. 네. 예, 중국의 목표가 금융 강국이니까 자본시장 많이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우리가 1997년에 애한위기를 겪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돈 많이 벌어갔습니까? 많이 벌어갔죠. 예, 대표적으로 론스타가 애한은행 사가지고 수조 벌어갔고요. 그때 우리도 돈 있었으면 돈을 벌 기회였었죠. 예,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뭐 3만 원 예, 안팎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한때 150만 원까지 갔으니까. 네. 저는 중국이 구조조정할 때 중국 가서 한번 돈 한번 벌어보자. 우리가 그동안 계속 저 이하나를 축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가지고 저는 중국 가서 한번 돈을 벌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위안화를 좀 몇 년 동안 모았다가 예, 예. 그렇게 아직 그 몇 년 사이에는 우리가 위안화 거래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문제네. 중국이 위안화로 결제를 무역 결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강제로 위안화 저축이 생긴다는 그런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2017년까지. 2017년 이제 시작이기 예, 때문에 그럴 수 예. 많지는 않을 거고 달러는 가지고 들어봐야 달러 국채 매도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소용이 없겠네. 위안화를 벌어서 갖고 와야 돼. 실질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홍콩이랑 대만이 이 위안화 허브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갖고 그 있죠. 시점에서 보시면 위안화 예금이나 유입이 정말 빠른 속도로 되게 가속화됩니다. 이게 물론 기저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기업단에서 보면 사실 저는 단기간이지만 위안화 청산은행이나 이 직접 거래 비중 뭐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위안화가 빠른 속도로 비중 자체는 늘어날 것 같은데 아까 그 김백 박사 이야기하셨지만 글로벌 국가들의 위안화의 무역 거래 비중이 8.7%입니다. 우리나라는 1.7%밖에 안 돼요. 사실 이거 되게 큰 아이러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좀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그런 류의 어떤 생각도 가능할 것 같다. 네, 예, 제가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나라하고 중국 관계가 그동안 상품 수출입 관계였는데요. 네. 앞으로 금융 관계가 더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중국 가서 투자해서 돈을 버는 시대고요. 예, 그 다음에 사실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제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현재 그 미국 비중이 한 19%, 중국 비중이 한 14% 정도 되는데요. 네. 아까 수출입 동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지않아 중국 비중이
미국 비중보다 우리나라 국제 시장에서 더 높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견딜까, 보험회사들이 특히 어떻게 견딜까, 네. 그걸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보니까 60 내지 70% 받은 돈의 금리를 고객들한테 3.75% 금리 이상으로 내주기로 했거든요. 지금 금리가 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도 보험회사 영마진 문제가 되는데요. 영마진 문제가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계속 국제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은행들이 계속 국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은행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기업들이 과거처럼 돈을 안 갖다 쓰고 가계 부채가 높기 때문에 금리는 가계도 떨어지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제사하고 은행들이 국제사하면 금리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일단 생명보험회사 주식은 사지 말아야 되겠네요. 아, 저희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2012년 10월쯤에 일본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네. 일본은 저금리 시대에 보험회사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거를 이제 스터디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어? 못 살아남았더라고요. 그렇지. 네, 다 팔렸더라고요. 외국에. 해외 투자 안 했나? 일본의 생명보험회사가요. 11개가 4개로 통폐합이 그렇죠. 됩니다. 근데 해외 투자는 안 하나요, 거기는? 나중에서 해외 투자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 예, 그런 회사 중심으로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예. 근데 그 위안화 예금은 지금 이미 많이 늘지 않았어요? 예,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늘어나서요. 100, 지금 150억 달러가 넘었죠. 예. 위안화 예금이. 예. 전체 외화 예금에서 한 20% 예. 정도. 야,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현명한 투자잖아요. 근데 이것도 놓고 보면 제가 저때 말씀드렸잖아요. 대만이랑 홍콩을 좀 비교해 보면 되는데 무역 거래량 중에 위안화 예금 비중으로 보시면 홍콩이 40%가 넘어요. 위안화 예금 잔액이. 대만이 한 25% 되는데 저희는 아직 20%도 안 됩니다. 이건 어쨌든 뭐 중국 위기가 오면 그 돈 이렇게 모아서 펀드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 론스타 들어가면 되잖아. 그렇죠. 한국판 론스타. 저는 아마 저기 김혁 박사님 말씀드리는 그림으로 중국이 무너지면 가서 중국 그 상업은행들 BW나 좀 사서 란세에서 영웅이 하면 되고요. 근데 사실 여보세요. 중국은 중국 무너지면 우린 더 많이 무너져.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자, 김혁 교수님 중간 전망인데 오늘이 처음이신 거죠? 지난주에 안 처음입니다. 나오셨죠? 예, 지난주에 제가 없는 사이에. 난 또 내 자리를 노리실까 봐 걱정을 했는데 앞으로 제가 안 나오는 날은 나오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 자리를 노리실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저 욕심 없습니다. 네,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교수님. 예. 정말 제가 증권회사 연구소에 있을 때는 할 말 못하고 살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밖에 있으니까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 이기도 말씀드렸고 자유롭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좋았고요. 오늘 이 자리가 또 그런 자리여서 더욱 좋았습니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자유롭게 얘기 못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